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검은 옷차림의 조문객들로 북적이는 그곳에 한 여인이 흐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정연. 남편 강진우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영정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정연은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를 건넸지만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일 뿐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슬픔은 너무 커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는 법이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입구가 잠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까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일행이 들어왔다. 그들 가운데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단정한 수트를 입고 올백으로 넘긴 머리카락에 차가운 눈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순간 한정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남자의 왼쪽 귀 뒤에서 그녀는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작고 균등한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건 바로 그녀가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 태준의 특징이었다. 말도 안 돼. 정연은 숨을 삼켰다. 의사들은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불렀지만 정연에게는 그것이 태준이란 아이의 표식이었다. 그 누구와도 다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흔적.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렸다. 그 남자는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며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그 명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도연 더윈 종합건설 대표이사. 이도연 강태준. 성만 바뀌었을 뿐 외모는 너무도 닮아 있었다. 설마 했던 마음이 어느새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강진우의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다. 한정연은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실례지만 제 남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근 몇 차례 사업적으로 뵌 분입니다. 짧은 인연이지만 큰 조언을 받았기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은 침착했고 표정엔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처음 뵌 건 언제쯤인가요? 약 2달 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정연은 더욱 확신했다. 이 남자는 분명 태준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녀를 알아보는 기색도 흔들림도 없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시계를 본 뒤 정연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음 많이 힘드시겠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연은 중얼거렸다. 태준아.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정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5년 전 배낭을 메고 떠났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름도 바뀌고 표정도 낯설어진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사모님?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방금 다녀간 이도연 회장님 아세요?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큰 건설사를 운영하시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정연은 조용히 결심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가 정말 내 아들인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한정연은 어김없이 남편 강진우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향 냄새만이 가슴을 찌르듯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연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그 남자로 가득 차 있었다. 이도연. 누가 봐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 그러나 정연의 눈에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 강태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자꾸 떨렸다. 15년 전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아들 태준은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학생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 속 그 어떤 얼굴도 시신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실종이라는 단어만 가족을 짓눌렀다. 하지만 정연은 단 한 번도 아들이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 살아있을 거야. 분명 어딘가에.
그 희망 하나로 살아온 15년. 그 희망이 어제 무너졌고 동시에 다시 피어올랐다. 그 남자의 귀 뒤에 있던 세 개의 점. 의사도 경찰도 주변 사람 누구도 그냥 흔한 색소 침착일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연은 알고 있었다. 태준이의 귀 뒤에 정삼각형으로 자리 잡은 세 개의 점은 정연이 그를 처음 안아본 순간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고유한 표식이었다. 그날 밤 정연은 침대에 누운 채로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을 들고 다시 검색했다. 이도현 더윈종합건설 대표. 최근 국내 주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낸 실력 있는 경영자. 해외 유학 후 국내로 돌아와 회사를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로 소개돼 있었다. 그런데 이력서에는 출생지와 가족 정보가 전혀 없었다. 고아 출신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출신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정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있는 중년 여성의 얼굴은 피곤했고 하지만 두 눈은 또렷했다. 내가 착각한 게 아니야. 엄마는 아들을 알아보는 법이야.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도연이 보인 그 냉정한 태도,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갑게 선을 긋는 말투, 그건 너무도 낯설었다. 정말 그게 우리 태준이 맞을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감정은 언제나 진실을 믿고 있었지만 머리는 계속해서 의심을 품었다. 그날 밤 정연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와 아들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태준아,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엄마가 너를 다시 찾을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빛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듯 커튼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정확히 일주일 후 한정연은 검은 코트를 차려입고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오래된 가족 사진 몇 장과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야구 글러브 하나뿐이었다. 더윈 종합건설 본사. 유리로 덮인 40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우뚝 서 있었다. 건물의 위험은 정연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유리문을 밀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세련된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런 곳에서 내 아들이 살고 있었구나. 정연은 천천히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이도현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은 정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정중히 물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고 강진우 대표님의 부인입니다.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리고 이어폰을 낀 채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검정 수트를 입고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도연의 비서인 듯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비서 정수진입니다. 김 사장님 부인분이시죠?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꼭 회장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서는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혹시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장례식 때도 뵈었고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연의 절실한 표정의 비서는 살짝 망설였다. 그러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그 안에서 이도현이 몇몇 임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중후한 카리스마와 단정한 외모는 여전히 그를 특별하게 보이게 했다. 도현이 로비를 가로지르며 걷다가 그의 시선이 정연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이 서로를 붙잡았다. 짧은 정적. 그리고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김 사장님 부인이시죠?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정연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비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잠시 괜찮습니다.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정연은 놀란 비서의 시선을 뒤로하고 도연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 정연은 그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턱선, 눈매,
귓바퀴의 곡선까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건 절대 착각이 아니야.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실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통유리 창과 고급 가구들로 꾸며진 사무실이 정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앉으시죠. 정연은 소파에 앉았다.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 회장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통유리창 너머로 여의도 일대가 내려다 보였고 바닥은 흠잡을 데 없는 광택을 내며 번들거렸다. 정연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뵌 이후 꽤 빠르군요.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진 속에는 대학 입학식 날 찍은 한 청년의 얼굴이 있었다. 수줍은 미소를 띤 소년, 그의 오른쪽에는 중년의 부부가 서 있었고 왼쪽 어깨 위엔 작은 점 3개가 어렴풋이 보였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는 표정을 굳히고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사진 속 소년이 제 아들입니다. 강태준. 15년 전 해외여행 도중 실종됐어요. 그 아이와 회장님이 너무 닮았어요. 정연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뒤로 기대 앉았다. 그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습니다. 아니에요. 정연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귀 뒤에 있는 점까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회장님, 왼쪽 귀 뒤에 삼각형으로 난 점. 그건 태준이만 가지고 있던 표식이에요. 도연의 손이 순간 무의식적으로 귀 뒤로 올라갔다. 그러다 멈췄다. 그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 들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혈연을 단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정연은 그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엔 가방에서 낡은 야구 글러브를 꺼냈다. 이건 태준이가 중학교 때부터 써온 글러브예요. 안쪽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도연은 글러브를 보는 순간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성공한 이후 여러 번 내가 당신의 형이다, 삼촌이다, 아들이다. 이런 접근을 받아왔습니다. 정연의 눈에 충격이 어렸다.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전 정말 제 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발 진실을 확인할 기회만 주세요. 그게 어떤 진실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DNA 검사 받을 수 있으세요? 정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다. 이건 명백한 선을 넘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만하시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의 슬픔을 이용해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저는 과거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정연은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저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 아들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검사만이라도 받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도연은 정연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는 받아보시죠. 단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정연이 회장실을 떠나기 직전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보자 도연은 말없이 가죽 소파에 다시 앉으며 의외의 말을 꺼냈다. 당신이 말한 제 아들 말인데요. 그의 음성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많이 아픕니다. 정연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간 기능 이상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선천성 희귀관 질환입니다. 도연은 말을 이을수록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아이의 혈액형이 RH O형이라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연은 숨을 멈췄다. 그 말은 마치 운명처럼 들렸다. RH O형이요? 그녀는 잠시 멈춘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같은 혈액형이에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연을 바라보았다. 우연이겠죠. 하지만 정연은 말했다. 기회가 있다면 검사라도 받아보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무거워졌고 눈빛에는 의심이 맴돌았다. 정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저를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픈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돕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결국 제 마음을 얻겠다는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정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이 내 아들이든 아니든 그 아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해요.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경계에 서 있었지만 그 속에 희미한 희망의 그림자가 엿보였다. 정연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닫고 일어섰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고 비서에게 병원 예약을 지시했다. 내일 오전 서울 메디컬 센터 이식 클리닉으로 오세요. 기본 적합성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의심합니다. 도연은 냉정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아이를 살릴 기회라면 어떤 가능성도 쉽게 흘려보낼 순 없겠지요. 정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회장실 문을 나서며 속으로 기도했다. 함이나 꼭 살려야 해.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든 내게 어떤 의미든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서울 메디컬 센터 이식 클리닉. 아침 일찍 도착한 정연은 하늘색 병원 가운을 입고 검사 준비에 들어갔다. 혈액 채취 간 기능 검사, 면역 반응 측정, 심전도와 초음파까지. 모든 과정은 낯설지만 무섭지 않았다. 긴장되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고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유 있는 일이니까요. 한편 복도 끝 대기실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다. 양복 자락을 정리한 채 불안한 눈빛으로 핸드폰을 수차례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만약 정말 그 여자가 어머니라면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자꾸 밀려왔다. 오후 3시 검사가 끝난 정연과 도연은 이식 클리닉 소속 간이식 전문의 한기태 교수와 마주 앉았다. 이도연 회장님, 한정연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는 차트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혈액형은 두 분 모두 RH O형. 이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교수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HLA 항원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HLA 항원이요? 도연이 되물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기증자와 수혜자의 면역 체계가 얼마나 맞는지를 수치로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혈연간, 특히 부모 마이너스 자식 사이에서도 50% 정도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연과 도연의 시선이 교수의 입에 고정되었다. 그런데 한정연님과 회장님의 아들 이하민 군은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도연이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드문 일입니다. 혈연 관계일 경우에도 이 정도 일치는 대단히 희귀하죠. 특히 어머니와 손자 간의 이 정도 일치라면. 교수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제 어머니일 가능성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의학적으로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 끝을 붙잡았다. 도연은 말없이 벽 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턱을 꽉 쥐었다. 의사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수치는 그저 기증적합도 그 이상이었다. 과학이 말해주는 혈연의 증거. 정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이식 가능한 상태인가요? 교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 기준으로는 매우 양호한 조건입니다. 다만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연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특히 심장 관련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령 기증자의 경우 심혈관 상태가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하민군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가급적 일주일 내에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연은 교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검사 계속해주세요. 지금 바로요.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경계와 혼란, 그리고 처음 보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이 사람 정말. 그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내 어머니일지도 모르겠어. 서울 한남동 이도연의 자택. 밤 11시 38분. 그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앉아 불 꺼진 상태로 텅 빈 커피잔만 손에 들고 있었다. 소파 앞 탁자 위에는 오늘 병원에서 받은 HLA 검사 결과표가 펼쳐져 있었다. 그 수치가 거짓일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수치를 마음이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일이었다. 90% 이상의 일치.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창 너머에는 자신의 과거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거의 하지 못했다. 15년 전 태풍에 휩쓸려 배가 전복되던 그날 이후로 육체는 살아났지만 정신은 공백이었다. 그렇게 이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았고 성공도 가족도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밑에서 모래처럼 무너지는 정체성이 있었다. 한정연.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자신을 바라보던 눈, 회사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던 모습, 그리고 아픈 손자를 위해 기꺼이 검사에 응했던 그 눈물. 그게 연기였다면 그건 신이 만든 최고의 배우였을 것이다. 그 순간 도연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해 서랍에서 작은 샘플 봉투와 비닐팩을 꺼냈다. 그리고 다시 그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새벽 1시 10분. 정연이 입원한 병동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 몇몇만이 낮은 발소리를 남긴 채 오가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회복 병실 문을 열었다. 정연은 옅은 숨소리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베개에서 그는 조용히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다. 조심스럽게 비닐팩에 밀봉한 그는 그것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잠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낯선 얼굴인데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손등의 주름, 눈꼬리의 방향, 자신과 닮은 것 같기도 한 이목구비. 정말 당신이 내 어머니라면.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 순간 정연이 작게 뒤척이자 도연은 놀라듯 몸을 멈췄다. 다행히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침대 옆 모니터는 안정된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다. 병원 주차장, 차량 안. 도연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다. 수신이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유전자 분석 전문가였다. 박 교수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DNA 샘플을 전달드릴 수 있을까요? 통화 너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 시간에 연락한 건 처음이군요. 정확히 말하면 내 삶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실험실로 오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내보죠. 감사합니다. 도연은 통화를 마치고 조수석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 안에 있는 단 몇 가닥의 머리카락.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믿지 못하겠다면 확인해야지. 그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새벽의 도로는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앞을 밝혀주고 있었다. 수술 당일 오전 8시 40분. 서울 메디컬센터 이식병동의 대기실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긴장감이 가득했다. 정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망으로 덮은 채 간호사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되세요? 한 간호사가 물었고 정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야 하니까요. 옅은 화장을 지운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맑고 결의에 차 있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도현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차림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정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도현은 몇 초간 말을 잇고 있다가 마침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정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이를, 하민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몸 한 조각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알아요. 심장 상태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합병증 가능성도 크다는 거. 다 들었어요. 정연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도연은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는 회장도 낯선 남자도 아니었다. 자신이 낳은 아이일지도 모르는 사람, 그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모성이라는 건 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겠다고. 도연은 말없이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어머니일까? 도연은 돌아서 정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정연은 작은 봉투를 꺼내 건넸다. 이거요. 어릴 적 태준이 수술 받을 때 남편이 저한테 준 거예요. 운이 좋을 거라고 당신도 가져가요. 도연은 잠시 주저하다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작은 부적 같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기억.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진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 말은 마치 처음으로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정연은 조용히 웃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전 괜찮을 거예요. 그때 김 교수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다. 정연님, 준비되셨으면 이동하겠습니다. 정연은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했고 도연은 병실 앞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녀를 싣고 가는 침대가 멀어질수록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서울 메디컬센터 수술 대기실. 시계는 오전 11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도연은 대기실 한쪽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식은 지 오래였다. 의사들은 간간히 오가며 수술 상황을 전달해왔고 간 이식은 무사히 진행 중이라는 말에 그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손 안에는 또 하나의 긴장이 담겨 있었다. 휴대폰.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DNA 검사 결과. 그는 아침 일찍 채취한 샘플을 직접 유전자 분석센터에 전달했고 신속 결과를 요청했다. 최대한 빠르게라는 말에 교수는 단 2시간 만에 결과를 약속했다. 그 2시간이 일생 중 가장 긴 2시간이 되리라고는 그도 몰랐다. 오전 11시 21분. 진동음이 울렸다. 보낸 사람 박형민 교수.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전화 드릴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사람 없는 복도 끝으로 이동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결과 수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관계 일치율 99.99%. 회장님과 한정연님은
생물학적 모자 관계입니다.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수치를 듣는 순간 그의 심장 박동이 이상할 정도로 요동쳤다. 정말 확실한가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오차 범위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벽에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귀 뒤에 있는 점, 익숙한 사진 속 얼굴, 손에 딱 맞던 야구 글러브, 그리고 자신을 향해 매번 말없이 미소 지었던 그 눈빛.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15년 전 바다 위에서의 사고 이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의 그 혼란. 그리고 새로이 부여된 이름,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그 모든 것이 진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만들어진 껍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전율케 했다. 어머니. 그 단어가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를 덮쳐왔다. 죄책감.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를 자신은 차갑게 밀어내고 불신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몰기까지 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병동 복도를 바라봤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리고 내가 버린 이름, 그게 진짜 나였을지도 모른다. 강태준. 그 낯설면서도 따뜻했던 이름을 그는 다시 입속으로 되뇌었다. 그 순간 김 교수의 호출이 도연을 깨웠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정연님은 중환자실로 이동 중이며 상태는 아직 불안정하지만 출혈은 통제되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물기를 닦았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이름을 되찾아야 할 순간 앞에 있다. 그는 회복실 복도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정연이 수술실로 들어간 지 3시간째. 도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 숨이 가빴다. 그의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그 안에 99.99%란 숫자가 이젠 단순한 과학적 수치가 아니라 감정의 붕괴를 이끌어낸 문장이었다. 정말 어머니였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겨우 감정의 첫걸음을 내디뎠건만 그녀는 지금 자신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병동 문이 급히 열렸다. 김민우 교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애는 진땀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다. 방금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간 조직을 절제하던 중 심장 쪽 압력이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출혈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심장 기능에도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김 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확히 말해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이 약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출혈을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수혈과 지혈을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향후 일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이듯 말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단 한마디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 김 교수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쪽 호출이 울리자 김 교수는 다시 뛰듯 돌아갔다. 남겨진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중환자실 앞까지 걸어갔다. 도연의 머릿속은 수많은 감정으로 가득했다. DNA 결과, 병실에서의 웃음, 정연이 건넨 작은 부적, 그리고 수술실 문 너머의 죽음의 기운. 그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빌었다. 부탁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그녀가 깨어나면 제가 반드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가에서 조용히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세상 어떤 거래보다 절실한 기도. 그가 바란 건 돈도 성공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회복이었다.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정연은 마침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수술은 기술적으로는 성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약했고 과다출혈로 인해 회복 가능성은 5050. 김 교수는 짧게 말했다. 지금부터 12시간, 그 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정연은 커다란 유리문 너머로 들어갔다. 복도 너머엔 수많은 기계와 관들이 그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태준 도연은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눈물도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되찾은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밤 10시 25분.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간호사들은 소곤거리며 이동했고 가끔씩 경고음이 병실 안에서 들려왔다. 태주는 중환자실 앞 대기 의자에 앉은 채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커피, 손엔 정연이 건넨 부적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곁에 앉아있던 아내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여보, 나 정말 무서워. 그 한마디가 나온 순간 마치 고장난 댐처럼 감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기억하지 못했어. 그녀를 몇 번이나 밀어냈고 심지어 의심했고 돈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날 위해 여기까지 왔어. 날 위해 수술대에 누운 거야.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눈물과 숨이 엉켜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제대로 삼킬 수 없었다. 유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완벽할 수 없어. 하지만 그녀는 엄마였잖아. 그리고 나는 처음 엄마라고 부른 그 순간 이미 다 알았어. 그 따뜻한 손, 그 말투, 그 눈빛. 그게 나를 다시 아들로 만들어줬어. 그 말과 함께 태주는 유리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아 창문에 이마를 댄 채 중얼거렸다. 엄마, 제발 눈 좀 떠줘요. 제가 지금이라도 당신 아들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그 이름 잊지 않을게요. 다시 잃지 않을게요.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중환자실, 수술 후 3일째 아침. 정연은 여전히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한 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중증 위기에서 회복 가능성 진입이라 판단했지만 깨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태주는 그 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 앞을 지켰다.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녀의 손을 잡고 매일 말을 거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2시 37분. 정연의 손가락이 조금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마치 희망의 숨결처럼 태준의 시야를 자극했다. 엄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저예요. 태준이요. 당신 아들이요. 그 순간 정연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호출벨을 누르고 의료진들이 뛰어들어왔지만 태주는 그들의 소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움직임만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이 열리고 있었다. 정연은 눈을 떴고 먼저 보인 건 형광등 불빛, 그 다음은 희미하게 흐릿한 얼굴. 그리고 그녀의 시야가 점점 초점을 잡아가며 태준의 얼굴이 그 안에 자리 잡았다. 태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음악 상자처럼 느리게 열렸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저예요. 엄마, 저예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태준아.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잃어버린 세월을 뚫고 나오는 모성의 본능 그 자체였다. 그리고 태준은 마침내 자신도 한마디를 꺼냈다.
어머니.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이제야 돌아왔어요. 정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입가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래. 우리 아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장례식 후 2주 뒤. 정연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조심스레 일상으로 복귀했다. 아직 병원 외래 진료를 오가고 있었지만 표정엔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다. 그날 오후 정연은 정우의 유품이 담긴 박스를 꺼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꺼낼 것 같아서요. 태주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상자 안에는 정우의 시계, 낡은 셔츠,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고 다녔던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다. 정연은 그 다이어리를 조심스레 펼쳤다. 다이어리 속 문장들 음성 회상처럼 진행 가능. 2011년 8월 24일. 그날 제주 앞바다 사고 소식을 들었다. 배에 태준이가 탔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은 희망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2013년 4월 9일. 정연이는 아직도 매일 밤 울고 있다. 나는 태준이를 포기하지 못한 그 여자의 시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2017년 2월 1일. 혹시라도 태준이가 살아있다면 제발 내가 먼저 떠난 뒤에 나타나길 바란다. 정연이는 단단한 사람이니까 그 아이를 안고 살아줄 거다. 2018년 12월 30일. 내가 죽은 뒤 이 다이어리를 보게 될 사람, 당신이 태준이라면 아버지로서 못난 나를 용서해다오. 널 못 지켜서 미안했다. 정연은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태준 또한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도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그 순간 그가 손가락으로 다이어리 뒤쪽 속지를 넘겼을 때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바닷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사진. 정우, 정연, 태준. 아주 오래전 여름,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던 시절. 그 시절 다시는 오지 않겠지만 정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당신이 돌아왔으니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소녀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미소는 다시 살아 숨쉬는 듯했다. 서울 외곽의 정연 자택. 이른 아침 빗소리가 창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정연은 전날 밤 읽던 정우의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어 펼쳤다. 그리고 그녀는 맨 마지막 장에서 뜻밖의 문장을 발견했다. 2023년 3월 8일. 나는 그를 보았다. 더윈건설 창립 기념식 날 연단 위에 서 있던 청년. 수백 명의 박수 속에서 단정한 슈트 차림의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아봤다. 그 아이가 태준이라는 걸. 얼굴만이 아니었다. 눈빛, 말투, 손짓, 그리고 그 귀 뒤에 있던 점까지.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아들, 우리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연에게 이 모든 걸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 삶의 거의 모든 걸 태준에게 걸었고 아이를 잃은 채 살아가는 그녀는 하루하루 고통 그 자체였다. 내가 그 아이를 찾았다고 말하는 순간 만에 하나 내가 틀렸다면 그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무책임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다. 내가 본 그 눈빛은 태준이 외에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정연은 다이어리를 쥔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동안의 의문, 왜 정우가 갑작스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떠났는지, 왜 그토록 자주 건설업계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날 그가 멀리서 내려다보던 그 청년은 바로 당신이었구나, 태준아. 태준은 병원 옥상에 앉아 가죽 다이어리의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말들에 어떤 분노도 원망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셨구나.
그가 중얼거리며 사진을 접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는 저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도 이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정연은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곧 태준, 아니 이도현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는 미소를 띤 채 앉으며 물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가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이지. 그 말에 도연은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저 이제 앞으로 이도연으로 살려고 해요. 정연은 놀라지도 실망하지도 않았다. 그래, 그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도 내 인생이니까. 그녀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너의 진짜 이름이 뭐든 나는 늘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 그날 저녁 더윈건설 이사회 회의실. 도연은 긴 고민 끝에 이사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이도연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본명은 김태준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지만 도연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15년 전 실종된 아이.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고 저는 그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회사를 키워온 이름은 이도연입니다. 저는 과거를 인정하되 지금의 제 책임도 끝까지 지겠습니다. 그 진솔한 고백은 그 누구보다 진중하게 들렸다. 이사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도현이라는 이름 안에 김태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면 우린 그 사람을 믿으면 됩니다. 한 임원이 말하자 회의장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